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 세상의 변한 속도가 제가 한 10년, 20년의 변화가 요즘에는 1년이 아니라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이제 판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고 또 쫓아가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기득권이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 지금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다양하게 바뀌어갈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답을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김경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록이고요. 경력의 대부분은 이제 투자 네. 쪽 관련된 업무하고 이제 은퇴에 관련된 업무 네. 이쪽을 저희 대부분 보냈었습니다. 데모테크가 온다라는 이제 책을 내셨어요. 우리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또 준비해 갈지 그 통찰이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책 읽기 힘드시잖아요. 역시 제가 이 책의 직접 저자이신 대표님께 여러분들 대신해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보면 이 데모테크라는 이 단어가 예. 저도 처음 듣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있는 단어인가요? 어떤 뜻이죠? 예, 없는 단어이고요. 제가 만드는 단어라서 그랬어요? 처음 보시는 단어일 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데모테크 책을 말씀드렸더니 데모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냐 이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네. 데모테크인데 그러게요. 데모테크가 아니라 데모테크 이렇게 읽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어떤 뜻이죠? 예, 예. 이제 앞에 데모는 데모그래피입니다. 네. 데모그래피라는 게 이제 인구 구조라는 뜻입니다. 인구가 고령자 그다음에 젊은 사람 이런 식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데모그래피 혹은 인구 통계학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데모그래피의 데모하고 테크놀로지의 테크를 합쳐서 데모테크가 온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왜 데모테크가 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이 두 개가 지금 너무 이제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변화가 너무 빠르다 네, 하는 너무 거예요. 그걸 이제 일컬어서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특이점. 그러거든요. 네. 이제 특이점 이전에는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다가 특이점을 지나고 나면은 변화가 너무 급속하게 빨라져서 그 이전에 보던 거와 전혀 다른 세상이 오게 되고 네. 여기에 미처 대비를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네. 그걸 이제 특이점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 시장에서도 이 특이점을 드디어 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로봇 시장도 그렇고 이런 특이점을 넘기 시작했고 인공지능도 특이점이라고 보시나요? 예, 예. 그것도 이제 특이점을 여러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넘고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거 하면서 특이점을 이제 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도 특이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라는 네. 인구 구조 변화의 딱 이 특이점 상황에 지금 2020년이 그 정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이 상황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지나시면은 야, 세상이 이렇게 그 고령 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변화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나 여기에서 미처 대비를 못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때는 이미 대처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특이점이 일어나는 곳, 네. 인구 구조 변화하고 기술이라는 곳, 네. 이 두 개가 만나는 곳, 혹은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를 잘 활용해서 네. 부를 좀 얻을 수 있을까? 그쵸. 뭐 예. 그런 부분입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빠르게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특이점, 또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도 하나 이제 특이점인데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그 접점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업의 기회, 또 삶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뭐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앞으로 어느 정도 심각해질까요? 예. 이제 심각하다는 거는 아십니다. 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고령화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할까 하는 것은 제가 데이터를 한 15년 보다 보니까 이제 막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가 한 900만 명 정도 됩니다. 900만 명이요? 예, 9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한 30년 지나면은 거의 그 1,900만 명 정도 되었어요. 1900이요? 예, 그러면 1,000만 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 40%가 좀 안 되는 건가요? 전체 인구에 보면? 전체 인구에 그렇죠. 그러니까 약 2천만 명이 그쵸. 되게 네. 되니까요.
한 40% 조금 그러네요. 예, 그 정도 되게 될 정도로 이제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제 네.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제가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이제 중요하게 사람들이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고령화 비율이라는 네. 것도 지금은 이제 뭐 15% 이러는데요. 이게 나중에 40%, 60%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빠르게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천천히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급기야 우리가 일본이 고령사에 너무 늙은 나라라고 이제 막 비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의 차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이고요. 이제부터 그 갭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똑같아지고요. 2050년을 넘어가면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고령화가 더 진행되게 그래요? 됩니다. 오. 예, 그래서 하여튼 세계에서 압도적인 네.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뭘 하든 화끈한 민족이라서요. 뭐 출산 정책 할 때도 그때도 또 화끈하게 또 그러게요. 베이비 부모가 왕창 태어났다가 또 이제 출산율 떨어질 때는 또 화끈하게 왕창 줄어가지고 네. 그래서 고령화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네. 세계에서 제일 1등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서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제 고령화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큰 특이점, 기술 혁신, 그다음에 이런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이제 고령화. 아, 이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또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정말 네.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네.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네. 분의 이제 친구분이에요. 네. 그 친구분의 부인이 무릎이 되게 안 좋으셔가지고 이 속된 말로 방을 기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관절이 안 좋으셔서요? 예, 네. 관절이 안 좋으셔서.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그 치료를 받고 나셔서 골프를 18호를 돈다고 그래요? 했습니다. 예, 오. 그래서 그 남편분도 가만히 있어봐 나도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데 네. 다만 이제 비용이 일본에 가서 한 2주 정도 치료를 하고 받아야 되는데요. 한 1억 5천 정도 든답니다. 이제 예. 건강도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군요.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이런 게 한 예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류머티스라든지 다른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누가 많이 걸리느냐 하면은 고령자들이 많이 고령자, 걸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제가 고령 1,000만 명이 65세 이상이 증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이오라든지 다른 이제 관련된 산업 이런 산업에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이라 하면은 우리가 좋은 제품과 값싸게 놓는 좋은 제품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시장이 확 커지지 그쵸,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하는 것도 비용이 확 싸졌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비용이 계속 다운되면서 좋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걸 수요할 계층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000만 명이 늘어나게 되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보더라도 65세 이상 인구가요. 2020년에 비해서 2060년 하고 비교하면요. 거의 11억 명이 증가합니다. 이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은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이런 혁신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혁신 기업도 이들 제품을 만들고 고령자들은 이들을 수요하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커지거든요. 네.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막그 히트를 쳤다가 또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한 것인데 그게 이제 원격 진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 예,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원격 진료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고령자가 되면은 이게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지 이동하기 않습니까? 힘들어요. 예, 정말.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저 병원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좋은 진료를 받기 그러네요. 위해서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령자들이 수요하는 여러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큰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즈니스를 할 때 여기 자기가 비즈니스를 해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개인들이 나의 돈을 여기 갖다 놓아서 투자를 해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제 데모그래피와 테크놀로지가 만나는 향후 큰 흐름의 시장에서 이런 시장에 투자나 비즈니스나 이런 네. 기회가 이제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이건 그냥 필수네요. 전공 필수 하듯이 이건 꼭 우리가 앞으로 예.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제가 외워놓겠습니다. 전공 필수.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 이 데모테크 기술 혁신과 고령화 이 두 가지 특이점이 만나는데 각각의 특이점이 만나면 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전통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재테크하고 자산 관리 해왔던 패턴들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세상에는요? 제가 이게 그래서 단위 TV에 나오면서 야 이게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부동산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가계자산에서 65세 이상들 보면은 거의 부동산 비중이 80% 네, 높아요. 정도입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60대도 부동산을 사세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대 많아야 50대 정도의 부동산의 매수가 있고 그 이유는 많이 끊겨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60세도 부동산을 많이 사시는데 그게 부동산을 통해서 노후를 네, 월세 받아서 부동산에 믿음이 꽤 큰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전부터 드라마를 보면은 월세 받으러 젊은 사람들한테 다니는 분이 노인분들이 대청마루에 앉아서 월세 안 주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계자산에서 해외나 외국이나 우리나 중요한 자산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너무 이제 쏠려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걸 이제 전체 자산 배분에서 혁신 쪽으로 이제 부동산은 혁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혁신이 일어나면은 따라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벌게 되는 쪽인데 그 중에 이제 일부분 정도는 혁신이 일어나는 쪽에 이제 자산을 두어서 왜냐하면요 향후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 이 부분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분산을 하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미에서 그 전체 자산 배분에서 혁신 기업 이런 쪽인데, 근데 이제 혁신 기업 투자를 하려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될까 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이 30대들은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 주식을 그냥 쉽게 삽니다. 근데 50대 이상 분들은 물어보면은 해외 투자하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방법을 아예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익숙하지 않은데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혁신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어떤 기업을 사야 할까 하는 것이고, 해외 기업 난 잘 모르겠는데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ETF라는 것이 있습니다. ETF요? ETF가 이게 금융 상품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한데요. 미국에서 상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할 수 없습니다. ETF가 E자가 exchange라고 하는데요. exchange는 교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거래소를 이야기합니다. 거래소요? 증권 거래소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T자는 트레이드, 우리가 거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F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한다면은 이 ETF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펀드를 사시면은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창구에 가서 사시고 환매를 하시고 하는데 ETF는 똑같은 펀드인데 거래소에서 우리가 주식 사듯이 매매 주문을 내서 그날 그때 바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ETF입니다. 그래서 ETF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주식 속성.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식 주문 낼 때 주식 속성하고 똑같고요. 또 하나는 펀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한 4, 50개 들어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140개씩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기업을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바이오 ETF를 하나 샀다고 묶음으로. 맞습니다. 묶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신문에 쓸 때 묶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대표님 정말 정확하게 묶음입니다. 기업의 묶음을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ETF를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바이오 기업을 뭘 살까? 이게 이제 고민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동성도 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바이오나 헬스케어 주식들은 항상 ETF를 사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묶음 한 기업이 한 100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기업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괜찮고요. 또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게임은 하나 게임이 대박 나면은 이제 확 그 게임 주가가 오르고 또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기획사 같은 경우에서 하나 히트 치면 그 회사 주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드라마가 회사가 뭐가 히트 칠지 모르니까 그 묶음을 사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좀 더 안정성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안정성. 도박이 아니라 이제 안정성. 맞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